제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올해 35살이고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10년 전 공무원인 남편 이준호와 결혼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했죠. 선아야, 내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건 정말 조상님이 도운 천운이야. 우리 준호가 연세대학교 나오고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너 같은 애를 어디서 만나겠니?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몸이 불편해 누워 계시는 시아버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부업을 해서 돈을 모았죠.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3천만 원을 아가씨, 그러니까 시누이 이지원 유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제 10년치 적금이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보란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아는 머리도 나쁘고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 할 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지원이가 기특하게 유학까지 가서 우리 이씨 가문 체면을 세워주니 얼마나 다행이야. 3시간 동안 정성껏 끓여낸 삼계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식탁 앞에서 저는 문득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원이의 학원비 송금을 취소하고 제 통장에 모든 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행 편도 티켓을 끊었죠. 휴대폰 화면 속에는 남편 준호에게서 온 97통의 부재중 전화가 계속해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아야, 삼계탕에 소금 너무 많이 넣지 마라. 지원이가 외국 나가면 서양 음식만 먹을 텐데 오늘만큼은 속 편하게 먹여야지. 솥에서 닭 한 마리를 막 건져 올리던 참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로 확 끼쳐왔고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다시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는 주방 문턱에 서서 씻어온 포도를 한 알씩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거실로 나갈 접시에 담고 조금 무른 것은 자연스럽게 제 앞에 놓인 작은 그릇에 툭 던져 넣으시더군요. 갈비찜도 너무 달지 않게 하고. 내 손이 워낙 짜고 맵고 거칠잖니. 음식은 정갈해야 하는 거야? 오늘 큰어머니도 오시니까 우리 집 며느리 솜씨 없다는 소리 안 나오게 신경 좀 써라. 저는 국자를 냄비 옆에 내려놓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가스레인지 위에서 개수대로 다시 제 허리에 둘러진 낡은 앞치마로 향했습니다. 지원이 비자 나온 거,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포도 알을 접시에 담으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괜히 뚱한 표정 짓지 마라. 친척들이 물어보면 너도 기쁘다고 해. 올케로서 집안일에 보탬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냄비 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삼계탕 한 그릇을 위해 새벽 6시부터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닭뱃속에 찹쌀과 대추를 채워 넣을 때만 해도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옆 화구에서는 소갈비가 약한 불에 졸여지고 있었고 조리대 위에는 시어머니가 주문한 각종 밑반찬과 생선구이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 준호가 동생 지원이에게 비행기표 가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고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에는 반신마비로 누워 계신 시아버님 이동식 씨가 계셨습니다. 방금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약까지 먹여드린 참이었죠. 세탁기 안에는 아직 널지 못한 빨래가 한가득이었습니다. 불을 줄이자 거실에서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호주 쪽은 월세가 진짜 비싸대. 그래도 언니가 도와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번에 절대 못 갔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내 올케도 그런 거 다 이해하니까 걱정 말고. 시어머니는 주방 문턱에서 몸을 돌려 거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뭐 별거니? 가족끼리 내 돈 따지는 거 아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을 내려다보며
저는 10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뵙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5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제 남편이 아니라 매일 밤 9시면 삼각김밥과 캔커피를 사러 오던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늘 칼같이 다려진 셔츠를 입고 가슴에는 공무원증을 걸고 있었죠. 말수가 적고 차분했으며 계산할 때는 동전을 트레이에 정갈하게 놓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우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퇴근이 늦으신데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고등학교 졸업 후 편의점, 식당, 판촉 행사 등 안 해본 일이 없던 저였습니다. 제 손에 거스름돈을 툭 던지듯 주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겪어온 저에게 준호 씨 같은 사람은 삶이 저에게 베풀어준 첫 번째 친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 그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물은 괜찮은데 학벌이 좀 아쉽네. 준호 씨는 얼른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엄마, 선아 씨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며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착한 거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 준호는 연세대 나온 공무원 아니니? 나중에 친척들 만나면 며느리가 그저 착하다고만 할 순 없잖니? 그날 저는 소파 끝에 걸터앉아 무릎을 모으고 손가락으로 치맛자락만 매만졌습니다. 그저 어르신이라 말씀이 좀 직설적이신가 보다 며느리감이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시는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식사 때 제 밥 위에 생선살을 한 점 올려주시는 걸 보고 속으로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생선살 한 점은 애정이 아니라 제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결혼하고 첫 해,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소독약 냄새가 제 옷에 배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의사는 주기적으로 몸을 뒤집어주고 닦아주고 마사지하고 약을 챙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미간을 찌푸리셨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약 봉투를 툭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너 어차피 집에서 쉬는데 아버님 수발 드는 건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때 저는 편의점 일을 막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월급이면 안정적이니 내 적은 월급에 연연하지 말고 우선 신혼생활에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수발은 적응이라는 단어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아버님의 얼굴을 닦아드리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커다란 몸을 천천히 돌려 눕혔습니다. 성인 남성의 몸은 무거웠고 어깨와 등을 받쳐 힘을 줄 때마다 제 허리에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은 말씀이 어눌하셨고 음식을 넘기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떠먹였고 국이 식으면 다시 데우고 또 데워서 먹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들어와 보시고는 침대 시트가 왜 이렇게 구겨졌니? 환자는 등이 베기면 안 되는 거야 라며 타박만 하셨습니다. 밤에 남편이 퇴근하면 현관에 양말을 휙 벗어 던지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남긴 죽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와 땀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 씨,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말만이라도 간병인을 쓰면 안 될까? 반나절만이라도.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아버님 모시기 힘드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 남편이 말했습니다. 간병인 부르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우리 돈 모아야 하잖아. 나도 혼자서 다 하고 있어? 그제야 남편은 제가 왜 갑자기 따지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선아 당신, 아버지가 남이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제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그 세 글자는 올가미가 되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제 목을 조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병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아버님을 돌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시어머니 방에 불이 꺼지고 남편의 숨소리가 깊어지면 주방 식탁에서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데이터 입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죠. 그 부업은 예전 편의점 동료가 소개해준 일이었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자료를 입력하다 오타 하나라도 나면 돈이 깎였습니다. 남편이 깰까 봐 키보드 밑에 수건을 깔았습니다. 겨울 주방은 차가웠고 수면 양말을 신어도 발이 시렸습니다. 아버님이 밤중에 기침이라도 하시면 노트북을 덮고 달려가 살펴드린 뒤 다시 돌아와 일을 계속했습니다. 첫 월급이 입금되었을 때 저는 휴대폰 뱅킹에 찍힌 숫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주는 생활비도 시어머니가 식탁에 툭 던져두는 장보기돈도 아니었습니다. 제 인내와 시간이 빚어낸 오롯한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했습니다. 나중에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 안방장롱 깊숙한 곳,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는 낡은 이불 커버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지 않았고 머리도 동네 저렴한 미용실에서 잘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꾸밀 줄 몰라 어디 데리고 나가기 창피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저 웃으며 그달에 번 돈을 다시 통장에 넣었습니다. 3천만 원. 10년을 꼬박 모은 숫자가 통장에는 고작 몇 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아이가 생기거나 혹은 제가 다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질 때 그 돈이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구석에서 여자의 손에 든 돈은 주방에 남는 그릇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만간 누군가가 발견해서 자기 밥을 담는 데 써버리고 말 운명이었죠. 신우이 이지원은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면접이 불공평하다느니 한국 사회가 너무 삭막하다느니 핑계를 대며 더 넓은 세상을 봐야 한다고 떠들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딸이 안쓰럽다며 매일 과일을 깎아 방으로 날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신우이는 소파에 앉아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아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지문이 느껴지는 거친 손끝에 힘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지원이 말이다. 호주로 유학 가서 석사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비자 서류는 다 됐는데 돈이 아주 조금 모자란다는구나. 저는 신우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우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이고 손톱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여보, 당신 조금 모아둔 돈 있는 거 알아?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순간 거실에 에어컨 바람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고 테이블 위에 리모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난번에 보험 서류 찾다가 통장 봤어. 선아, 당신 우리 부부인데 비상금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지금 지원이가 꼭 필요하다니까 우선 빌려주자. 제 공부 마치고 취직하면 반드시 갚는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바로 말을 받으셨습니다. 지원이는 우리 이씨 집안의 희망이야. 준호는 자리를 잡았고 지원이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얼마나 서겠니? 올케인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저는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손을 빼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거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가 너 고생 안 했다니? 하지만 너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이 집에서 해결하잖니? 준호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고. 가족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맞았는데 너는 그 돈을 품에 꼭 끼고 있어야겠니? 신우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며 촉촉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저 진짜 갚을게요. 취직하면 제일 먼저 연희한테 드릴게요. 저 잘 되길 바란다고 늘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가 이미 허락한 것처럼 저를 압박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선아, 당신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엄마도 마음고생 많으셨잖아. 지원이 다녀오면 우리 집안 공기가 달라질 거야.
저는 소파 끝에 앉아 10년 전처럼 무릎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하는 눈빛, 남편의 비겁한 침묵, 시누이의 가증스러운 눈물. 세 사람이 저를 둘러싼 채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송금의 편의를 위해 남편이 저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유학용 외화 계좌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비자 증명용과 초기 정착금을 먼저 보냈고 나머지는 자동 환전과 송금 예약으로 설정해 두었죠. 은행원이 최종 확인을 요청했을 때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뒤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선아 당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는 웬일로 제 밥그릇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역시 속이 깊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학벌은 좀 모자라도 마음씨는 나쁘지 않다니까. 저는 그 고기를 입에 넣고 한참을 씹었습니다.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비자가 드디어 나왔고 시어머니는 가족 잔치를 열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전화하며 주방까지 들리도록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집밥이 제일 정성스러운 법이야. 우리 며느리 솜씨가 괜찮으니 집에서 준비하라고 했어. 그래서 그날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불 앞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큰어머니, 고모, 사촌동생,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어른들까지 모여들었죠. 사람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신발을 벗어 던졌고 거실은 금방 외투와 가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화사한 상의를 입고 현관에서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호주로 가요.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랑하셨습니다. 애가 워낙 영리해서 한국에만 두기엔 아깝더라고요. 시누이는 곱게 화장을 하고 거실 한가운데 앉아 친척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남편도 평소보다 기운이 넘쳐 어른들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가끔 주방 쪽을 힐끗 보긴 했지만 와서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마지막 요리를 상에 올렸을 때는 이미 손목이 시큰거려 들어 올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하게 담긴 그릇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이 왁자지껄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다들 어서 먹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아무도 제 자리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옆에 서서 모두가 숟가락을 드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빈 그릇을 제게 쑥 내미셨습니다. 선아야, 큰어머니 국 좀 더 떠드려라. 닭다리 쪽은 지원이 주고. 저는 다시 일어서서 국을 펐습니다. 국자가 그릇 가장자리에 닿아 챙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큰어머니는 국물을 한 모금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이 아주 좋네. 지원이 가면 집안이 썰렁하겠어.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된다는데 썰렁한 게 대수인가요? 기분 좋지요. 고모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무심코 물었습니다. 준호 쳐도 대학 나왔지? 요즘 애들은 거의 다 대학 나오잖아. 순간 식탁 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 국그릇을 놓아주던 중이었고 채 손을 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비웃음 섞인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기분이 좋아내는 웃음이 아니라 콧방귀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요.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황당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는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름난 명문대는 아니어도 졸업장은 당당히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었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지만 어머니에게 고졸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타이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 학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시어머니는 말을 가로채며 더 큰 목소리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우리 준호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이 결혼 겨우 승낙한 거예요. 우리 준호가 어떤 애입니까? 연세대 나와서 번듯한 공무원인데
조건 좋은 집 교수들이 얼마나 줄을 섰겠냐고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집었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좋았습니다. 딱 한마디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입안 가득 밥을 밀어넣으며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너무 오래 써서 낡아빠진 가구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선아처럼 머리 나쁜 고졸이야 몸으로 때우며 사는 게 제격이지요. 그래도 우리 지원이가 똑똑해서 우리 이씨 집안 체면을 살려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친척들 중 몇몇은 어색한 듯 국물을 마셨고 몇몇은 밑반찬만 뒤적였습니다. 시누이는 입을 가리고 살짝 웃더군요. 맞아요. 언니, 시누이는 애교 섞인 말투로 하지만 비수를 꽂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좀 더 배웠으면 10년 동안 집안일만 하면서 돈 한 푼 못 모으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번에 저 도와주신 건 진짜 감사해요. 저 나중에 성공하면 꼭 호주로 여행 보내드릴게요. 제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미끄러져 국그릇 안으로 퐁당 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고 피부가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어진 자리에 국물 자국이 번져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아야, 손 좀 빨리 놀려라. 선아야, 넌 어차피 집에만 있잖니. 선아야, 준호 피곤한데 너까지 귀찮게 하지 마라. 선아야, 우리 집에서 너 걷어준 거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들은 주방 개수대 구석에 낀 물때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죠. 평소엔 닦아내려 애썼고 잘 안 닦이면 못 본 척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국물이 튀어오른 순간 저는 물때 밑에 썩어 문드러진 제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마 그 웃음소리가 너무 작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국물과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두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빨리 와라. 주방에 그릇 산더미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멀어지고 제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차 소리만 남았습니다. 화장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니 통증이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은행 앱이 유난히 느리게 열렸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한 칸 한 칸 신중하게 눌렀습니다. 유학계좌에 설정해둔 송금 예약이 아직 실행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차없이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창이 떴고 몇 초간 응시하다가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전라남도 목포에 계신 친정엄마 한미자 여사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엄마는 목포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며 몸도 좋지 않으셨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결혼 후 자주 내려가지도 못했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출가 외이니 친정 들락거리면 남들이 뭘 하겠니 라며 막아서곤 하셨죠. 송금 메모에는 딱 두 글자만 적었습니다. 보관.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날 아침 제주도로 떠나는 편도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밤늦게 부업을 하다 눈이 침침해질 때마다 아버님을 돌보다 허리를 삐끗할 때마다 제 등을 돌리고 잠든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매번 아침이 오면 저는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남편을 깨워 밥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더 심해서도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더 비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알을 쑤셔 넣던 남편의 모습에서 이 집에 내 편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가끔 제 앞에 서서 제가 가진 무언가를 내놓기만을 기다리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낡은 티셔츠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어내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뒤 다시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닭다리를 건네주고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머니는 불만스럽게 쳐다보셨습니다. 가서 주방 좀 정리해라. 국 다 식겠다.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띄었습니다. 맛있게들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주방 정리할게요. 제 눈 속에 담긴 결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친척들이 돌아가고 시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반찬통에 담으며 계속 구시렁거리셨습니다. 오늘 다들 지원이 장하다고 난리더라. 선아야, 너 들었니? 여자는 역시 배워야 해. 너처럼 살면 고생만 하는 법이야? 저는 개수대 앞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뜨거운 물이 화상 입은 손등에 닿아 따가웠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주방 입구로 왔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씻은 그릇을 건조대에 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그래도 남편은 내 노고를 알아주는구나 하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면 다음 날을 버틸 힘이 생기곤 했죠. 하지만 그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저녁 다 먹었어? 남편은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배불러. 그럼 가서 쉬어.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녘, 집안이 드디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은 침묵을 지키는 돌덩이처럼 닫혀 있었죠. 작은 캐리어를 꺼내 옷 몇 벌과 신분증, 은행카드,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담았습니다. 졸업장 모서리가 조금 닳아 있었지만 파일에 끼워 가장 위에 놓았습니다. 결혼 앨범도 시어머니가 선물이라며 주셨던 금부치도 남편이 사줬던 목도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 목도리는 결혼 2년차 겨울에 받은 거였는데 시어머니가 가격을 보시더니 전업주부가 이런 비싼 걸 둘러서 뭐 하냐고 타박하신 뒤로 딱 2번밖에 못 해본 물건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님은 입을 약간 벌린 채 쌕쌕거리며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드리고 약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실 약은 첫 번째 칸에 잘 놓여 있었습니다. 기저귀도 새로 갈아드렸죠. 10년의 습관은 무서운 법이라 떠나는 순간에도 이런 것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병세가 심해져 말씀을 못하시게 된 후로는 가끔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하셨죠. 한 번은 손을 닦아드리는데 더듬거리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서선아야. 이 집에서 제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준 몇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가요. 아버님은 깨지 않으셨습니다. 아침 5시 식탁 위에 쪽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가요. 집안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글씨를 다 쓰고 펜 뚜껑을 닫을 때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지난 10년의 종지부를 찍는 선포처럼 느껴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록 버튼에 불이 들어왔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서늘한 새벽 공기가 느껴졌고 발소리에 맞춰 센서 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비친 제 모습은 단출한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6시가 넘어가자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시어머니, 그 다음엔 시누이.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며 도시가 회색빛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공항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손등을 보니 화상 자국에 작은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밴드도 붙이지 않은 채 소매를 살짝 끌어내려 가렸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바람이 무척 거셌습니다. 바다 냄새가 소금기와 물기를 머금고 확 달려 들었습니다.
공항 입구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캐리어를 잡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엄마에게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전화 너머로 프라이팬에 불꽃이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야, 이 이른 시간에 웬일이니? 저는 멀리 줄 서 있는 택시들을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나 나왔어. 엄마 의제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제주도에 좀 있으려고. 아까 보낸 돈 잘 보관해줘. 엄마 쪽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달그락거리던 소리도 멈췄습니다. 준호는 아니,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식탁에 쪽지 남겼어. 엄마는 당장 돌아가라거나 무슨 일이냐며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아직. 일단 먹어라. 엄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휴대폰 계속 켜두지 말고. 내가 결정한 거라면 그 사람들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 돈은 내가 꼭 쥐고 있을 테니까 누구한테도 안 뺏긴다. 응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엄마가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아야. 응, 엄마. 너는 빈손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겁내지 마라. 시꺼멓게 꺼진 휴대폰 화면을 든 채 바람 속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옆으로 캐리어를 끌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바퀴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처음 두 다른 바다가 살짝 보이는 작은 민박집에 묵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창밖으로 파도가 보였죠. 주인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은 분이었는데 혼자 지내는 저를 처음엔 조용히 지켜만 보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요리를 좀 한다는 걸 아시고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고 덕분에 반갑 일부를 덜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면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원두 가는 법, 우유 거품 내는 법, 그리고 손님들이 재촉해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대폰은 가끔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비 온 뒤 웅덩이처럼 쌓여 있었죠.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어느 날은 은행 계좌 확인을 위해 전원을 켰더니 부재중 전화가 97통이나 떠 있더군요. 대부분 시어머니였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와 손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라고 적힌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받지 않고 전원을 껐습니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은 친정엄마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떠난 첫날 낮, 남편은 조퇴하고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제가 시장에라도 간 줄 알고 미리 말도 안 했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하지만 밤 8시가 넘도록 주방은 차갑고 아버님 방은 적막하자 그제야 남편에게 전화를 돌리게 한 거죠. 제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결국 남편은 저희 친정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식당 주방에서 밥 추가 주문을 받으며 전화를 받으셨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장모님, 선아 거기 갔나요? 엄마는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안 왔다.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습니다. 그럼 어디 갔단 말입니까? 집에 아버님도 계신데 이러면 안 되죠. 엄마는 냄비 뚜껑을 닫으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준호 서방,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아가 다시는 안 돌아간단다. 남편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모님, 부부 사이에 오해가 좀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선아 좀 바꿔주세요. 바꾸기 싫단다. 엄마가 잘라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서 들고 비명을 지르셨답니다. 사돈. 딸자식을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어디를 가요? 우리 이씨 집안 며느리지.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손님인 줄 알아요? 엄마는 이 대화를 전해주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수건을 어깨에 메고 무표정하게 서 계셨을 엄마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께 이렇게 대꾸하셨답니다. 선아는 사람이지 그 집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리셨죠. 사흘 뒤 시누이는 유학계좌의 자동 송금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되자 집안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딸년이 못났다고 구박하다가
나중에서야 남은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걸 깨달으셨죠.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답니다. 엄마, 언니가 학비 끊었어. 나 다음 달 월세도 못 내. 시어머니는 악을 쓰셨죠. 지가 감히 그 돈 이미 준 거 아니냐? 남편이 계좌를 확인해보고 나서야 예약 송금이 취소된 걸 알았습니다. 초기 비용만 남아있을 뿐 후속 자금은 없었죠. 남편은 다시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빌었답니다. 장모님, 그 돈 원래 지원이 유학비였잖아요. 선아가 이러는 건 좀 아니죠?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그 통장 명의가 누구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돈 10년 동안 한 장 한 장 자료 입력해서 모은 사람이 누구냐? 남편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카페 뒷문에서 컵을 닫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소리가 들리고 손가락 사이로 거품이 몽글몽글 맺혔죠.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돈은 내가 잘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 말해라. 준호가 한 번 찾아왔었는데 문도 안 열어줬다. 저는 컵을 깨끗이 헹궈 선반에 올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뭐래? 내가 철이 없다더라.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고 엄마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나중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으로 손님이 들어오며 문에 달린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사장님이 앞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선아 씨, 컵 2개만 더 갖다 줘요. 저는 엄마께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컵의 물기를 닦았습니다. 하얀 사기컵이 전구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사장님이 다시 부를 때까지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씨 집안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가 떠난 지 2주일째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을 돌볼 줄 몰랐습니다. 평소에 약 상자가 머리맡에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느 칸이 식전약이고 어느 칸이 자기 전 약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 어른들을 모셔본 적이 있다고 호통을 치셨지만 정작 본인의 허리가 좋지 않아 아버님 몸을 뒤집어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저귀를 제때 갈지 못해 방 안에는 금세 악취가 진동했고 아버님의 등에 난 욕창이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져버렸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친정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버리려다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며 읽어볼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제주도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이제야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편지지 위의 글씨는 정갈했습니다. 늘 단정해 보이고 싶어 하던 그 사람다웠죠. 선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나는 예전에 집안일은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당신이 가고 나니 알겠더라.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없더군. 아버지 약, 밥, 빨래, 쓰레기, 관리비, 냉장고 속 식재료까지 모든 게 당신 손길이었어.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거기까지 읽고 편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손님께 커피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손님이 설탕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시 가져다 드리고 돌아오니 바람에 편지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에서 엄마가 그런 말 할 때 내가 당신 편을 들었어야 했어.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 비겁했어. 제발 돌아와 줘.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맹세해.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편지는 계속 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버님의 병세에 대해, 어떤 날은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에 대해, 어떤 날은 간병인을 썼는데 하루에 20만 원이나 들어서 감당이 안 된다는 하소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파를 샀는데 며칠 지나니 다 썩어버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둥, 젖은 이불 빨래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알았다는 둥, 주방에서 기름이 튀어불이 날 뻔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편지 계속 보내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보내줘. 참회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노동을 그가 직접 자기 손으로 써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그것이 제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제 시간과 몸을 깎아 바친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시누이 지원이는 호주에서 고작 2달을 버텼습니다. 처음엔 학교가 예쁘다느니 친구들이 멋지다느니 자랑 섞인 사진을 시어머니께 보내더니 갈수록 전화 횟수가 늘고 목소리가 다급해졌답니다. 월세, 학비, 생활비 그 어느 것도 시어머니의 조금만 참아라 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았죠. 남편 월급은 대출 이자와 간병인비, 아버님 약값으로 다 빠져나갔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비상금을 선뜻 내놓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지원이는 짐을 쌌습니다. 이 소식 역시 남편의 편지와 엄마의 전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원이가 집에 돌아온 날, 짐 가방도 풀기 전에 시어머니는 딸의 등짝을 때리며 욕을 퍼부으셨답니다. 이 등신 같은 게 왜 기어들어와? 너 때문에 선아가 나가고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너까지 이래? 지원이가 누구입니까? 예전처럼 애교나 떨며 넘어갈 애가 아니었죠. 외국에서 개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엄마까지 잡아먹을 듯이 군이 그 자리에서 울며 대들었답니다. 엄마가 언니 무시해서 그런 거잖아. 돈도 엄마가 연희한테 뺏으라고 부추겼잖아. 이제 와서 왜 내 탓만 해? 시어머니가 소리치셨답니다. 내가 유학만 안 갔어도 이런 일 없었어. 지원이는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나보고 우리 집 희망이라며. 이제 돈 없으니까 내가 희망이 아니라 웬수야? 남편은 편지에 딱 한 줄 적었습니다. 집안이 매일매일 지옥이야. 그 문장을 읽을 때 저는 민박집 뒷마당에서 귤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귤 껍질의 즙이 손등에 튀었지만 예전의 화상 자국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니 아주 새콤해서 눈이 절로 감기더군요. 제가 사라지자 그들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들 사이에 서서 모든 불길을 대신 맞았지만 제가 사라지니 이제 서로의 손이 뜨겁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모양입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카페 사장님이 손주를 보러 서울로 가야겠다며 가게를 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바다가 보이는 작은 길목에 있었죠. 성수기엔 바쁘고 비수기엔 그럭저럭 유지되는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저보고 인수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그 돈 좀 쓰려고. 엄마는 제가 잘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 따위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물으셨죠. 계약서는 꼼꼼히 봤니?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불러서 다시 확인할 거야. 보증금이랑 시설비, 권리금 다 계산해봤어. 부족한 건 제가 벌어서 천천히 채울게.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활비 가계부 쓸 때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카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다는 보이지 않았지만 파도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문에 걸린 낡은 간판이 바람에 달그락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등 뒤에서 어서 시작하라고 조용히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 절차는 단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보증금을 협의하고 기계를 점검하며 수없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생전 처음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중개인이 읽어주는 약관을 하나하나 듣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10년 동안 집안의 큰일은 늘 남편이 처리했고 냉장고 하나를 살 때도 시어머니는 여자가 뭘 아냐, 준호 시켜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제 모든 서류에는 제 이름 석자를 써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금 느리게 적혔지만 한 획 한 획 아주 또렷했습니다. 카페를 다시 열던 날 입구의 칠판을 3번이나 닦았습니다. 전 사장님이 남기고 간 낡은 머신은 조금 까다로워서 첫 번째 커피 추출은 실패했고 2번째 우유 거품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서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사장님, 천천히 하세요. 안 급해요. 사장님. 저는 그 부름에 멍하니 서 있다가 뒤늦게 반응했습니다.
예전 이씨 집안에서 친척들은 저를 준호처라고 불렀고 시어머니는 평소엔 재아라고 부르다 손님이 있을 때만 가식적으로 선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의 타인이 불러준 사장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닿았을 때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무언가가 제 가슴을 툭 쳤습니다. 저는 다시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은 한 모금 마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아주 한참 동안요. 6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바닷길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저는 젊은 부부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에 달린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시어머니 김순희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떠날 때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친척 모임 때나 입으시던 외투는 꼬재죄하게 주름이 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자 가방 하나를 움켜쥔 채 문가에 서서 이곳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듯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커피를 서빙하고 맛있게 드세요 라고 인사를 건넨 뒤 저는 문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입술을 파르르 떠셨습니다. 선아야.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꾸며내는 말투도 부탁할 게 있을 때 늘어지는 목소리도 아닌 지치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머니는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준호가 여기저기 묻고 다녔다. 내 엄마는 입도 벙긋 안 하시더니 나중에 지원이가 내 가게 사진을 봤다더구나. 지난달 한 손님이 인터넷에 올린 가게 사진의 카운터 뒤에 선 제 모습이 찍혔던 게 기억났습니다. 신우이가 그걸 본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으셨습니다. 카페 바닥은 딱딱한 시멘트였고 바람이 외투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옆 테이블에 젊은 부부가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고 다른 관광객들도 저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이 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 다오.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내 아버님은 병원에 실려갔는데 간병인비 감당이 안 돼. 준호는 매일 출퇴근하느라 사람 몰골이 아니고 지원이녀는 철없이 매일 나랑 싸우기만 한다. 내가 없으니까 집안이 아니야. 저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손은 예전에도 저를 붙잡았었죠. 신우이에게 돈을 주라고 강요할 때도, 제사 전날 음식을 더 하라고 닥달할 때도, 친정에 좀 오래 있겠다 싶으면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소리칠 때도 저 손은 저를 올감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선아야,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저는 허리를 숙여 제 바짓가랑이를 쥔 어머니의 손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우선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보십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더 커졌죠. 못 일어난다. 내가 대답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날란다. 선아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예전에는 내 입이 방정이었지. 내가 이제 다 고칠게. 너랑 준호 아직 젊잖니.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라는데 이제 그만 화 풀고 가자. 내가 오면 내가 집 열쇠 아니 도어록 번호도 내 생일로 다 바꿀게. 이제 구박 안 하마. 저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김순희 씨, 제가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덤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저를 딸로 생각하지 않아도 저는 그분을 어머니로 모셔야 했죠. 그 호칭은 제게 맞지 않는 갑옷 같았고 저는 10년 동안 그 갑옷의 어깨가 다 갈려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눈물 섞인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제 이름 기억하세요? 어머니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선아야, 내가 방금 불렀잖니. 지금 말고 말이에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이름을 박선아라고 불러준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어머니는 바닥을 짚은 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학벌 모자란다고 하셨죠. 아버님 쓰러졌을 때 어차피 집에서 노는 애라고 하셨고요. 친척들 앞에서 머리 나빠 몸 쓰는 일밖에 모른다고 망신 주셨죠. 지원이 유학 갈 때는 가족이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셨고요. 그날 모두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을 때 그 삼계탕을 위해 제가 새벽 6시부터 불 앞에 있었던 건 알고 계셨나요?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머신에서 가끔 물 끓는 소리만 작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짚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선아야. 정말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요? 어머니는 다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욕한 거, 학벌 따진 거, 너 화나게 한 거 다 잘못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화나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지난 10년을 공짜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 시간도 공짜, 제 몸도 공짜, 제 돈도 공짜, 제 침묵도 공짜라고 믿으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고요. 어머니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풀리겠니?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자신을 범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어머니는 무언가에 가로막힌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떠서 문과 작은 테이블에 올려두었습니다. 물 드시고 이제 돌아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전 이 씨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을 짚고 겨우 일어서셨습니다. 무릎이 아픈지 몸을 휘청거리셨죠. 물컵을 바라보다가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얘의 그 날카로운 본색이 살짝 비쳤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독하게 굴 거야. 어머니가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준호가 그렇게 편지를 써댔는데 남자도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이혼녀 딱지 달고 밖에서 이까짓 작은 가게 하면서 얼마나 잘 살 것 같아. 나중에 늙으면 누가 너 돌봐줄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 이 목소리였습니다. 무릎 꿇을 때는 비굴하게 빌다가도 조금만 기세가 생기면 다시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그 목소리. 어머니는 고개 숙이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여서라도 상대를 예전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컵을 어머니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었습니다. 제 앞가림은 제가 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남수발 들면서 머리 나쁘다는 소리 듣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을 의식하셨는지 이곳이 이 씨네 거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다시 깨달은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손을 바들바들 떠셨습니다. 준호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다. 어머니가 낮게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쉽게 되지는 않을 거야. 이혼 서류는 이미 법원 거쳐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서명하고 안 하고는 그분 선택이겠죠. 저는 제 길을 갈 거고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는 다 밟을 겁니다. 다시는 가게에 와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죠. 과거에 저는 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싶어서 남편을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친척들께 예에 없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변명할수록 저는 더 낮아졌습니다. 이제 변명하지 않기로 하니 말수가 줄고 명확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다시 무릎을 꿇지 않으셨습니다. 문가 의자에 앉아 한 10분 정도 숨을 고르시더니 나가기 전에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 정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을 거니? 저는 보자기 가방을 챙기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해져서 실밥이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뭐 하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주방에 일해줄 사람은 이미 없어졌고 아버님은 간병인 쓰시면 돼요. 지원이 유학비는 지가 벌어야죠. 준호 씨 옷은 지가 빨면 되고요. 예전에 어머니랑 준호 씨가 늘 그랬잖아요. 그런 건 별일 아니라고. 이제 그 별일 아닌 것들을 원래 주인들이 직접 하면 되겠네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올 때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이미 마감했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난 뒤였습니다. 공기 중에는 커피 향과 세정제 냄새가 섞여 있었죠. 문틈으로 바닷바람이 새어들어와 칠판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직전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아, 남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주변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당신 찾아갔었어?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심하게 하셨니? 저는 행주를 걸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빌다가 나중엔 소리 지르셨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셨어. 전화기 너머로 그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단지 예전에는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 당신도 편했으니까?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받았어.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상판 위에 남은 작은 설탕 자국을 발견하고 휴지로 닦아냈습니다. 도장 찍어줘,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 우리 정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분가할게. 우리끼리 따로 살자. 부모님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당신 가게 계속하고 싶으면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도울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산을 건네주던 그의 친절함,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으며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하던 약속, 아버님 퇴원날 소파에 누워 나보고 좀 참으라고 하던 뒷모습, 3천만 원을 건넬 때 은행 창구 뒤에서 고맙다고 하던 비겁한 미소, 가족 모임날 밥그릇만 쳐다보며 침묵하던 방관까지. 저는 눈을 떴습니다. 준호 씨, 제가 불렀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떠나고 나서야 나온 것들이야.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해, 내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늦은 게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야? 그게 문제지. 전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주차장이나 차 아니겠죠? 예전에도 그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늘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돌리기를, 제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만해 라고 말하며 모든 짐을 다시 짊어지기를 기다리곤 했죠.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가 도장 찍어주면 당신 정말로 안 올 거야? 응. 그럼 아버지는 어떡하고?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당신 어머니잖아. 지원이는? 걔는 성인이야. 남편은 허탈하게 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어떻게?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하얀 사기컵을 보았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아주 작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개업 첫 주에 실수로 부딪힌 거였죠. 버리기 아까워 제가 물 마시는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금이 간 그릇은 쓸 수는 있지만 뜨거운 물을 담기엔 불안하고 손님 앞에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도 성인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내가 돌아갈지 말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언제 도장 찍을지를 생각하라는 뜻이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35의 박선아. 눈가엔 주름이 조금 늘었고 머리는 바닷바람에 부스스하며 손등엔 거친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단한 미인이 되거나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가게에 서 있고 도어록 비밀번호는 제가 정했으며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장부의 숫자를 채우는 것도 오롯이 제 의지였습니다. 이혼 과정은 드라마처럼 화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줄을 더 끌었고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전화를 걸어오셨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지원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언니, 미안해로 시작해서 자기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다느니 지금 취업 준비 중이라느니 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다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원이는 한 문장을 더 보냈습니다. 그 돈, 제가 나중에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요. 그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계좌로 매달 얼마씩 갚을지 내가 결정해서 보내. 그리고 다신 언니라고 부르지 마. 지원이는 한참 뒤에 잘겠어요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가 배달된 날 우편함 속의 봉투는 바닷바람에 모래알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그의 서명은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협의 내용에는 아파트도 보상금도 없었습니다. 그 전세 아파트는 애초에 제 명의도 아니었고 대출금이 얽혀 복잡했기에 더 이상 그곳에 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 결혼이 끝났다는 증명만이 절실했습니다. 한 달 뒤 이혼 확정 증명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가게는 무척 바빴습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죠. 한 꼬마 아이가 카운터 옆에 붙어서 제가 라떼 아트를 하는 모습을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이거 강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얼른 말렸습니다. 사장님 힘들게 하면 안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볼게. 우유 거품을 따를 때 손목이 조금 흔들려 강아지 귀가 짝짝이가 되었지만 아이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와, 정말 귀엽다. 아이 엄마에게 컵을 건네며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가 지나고 가게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머신을 끄고 마지막 테이블을 닦은 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씨 집안을 떠날 때 끼지 않았지만 참아버리지도 못한 채 박힌 모처럼 가지고 다녔던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가게 뒷문으로 나가면 바로 돌계단이 나오고 그 밑은 바닷가였습니다. 밤바람은 낮보다 훨씬 차가웠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계단 맨 끝칸에 서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반지는 아주 가벼웠습니다. 10년 전 이걸 끼워주며 남편은 말했죠. 이제 우린 한 가족이야. 그때 저는 이 반지를 보며 가족이란 비바람 속에서 우산을 조금이라도 제 쪽으로 기울여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반지를 꽉 쥐었다가 손을 폈습니다. 검은 바닷물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을 크게 휘둘러 반지를 던졌습니다. 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멀리 수면 위를 한번 툭 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죠.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다시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바람에 쓰러진 작은 칠판을 세우고 오늘의 추천 커피와 귤 케이크를 적었습니다. 글자를 다 쓰기도 전에 우유 배달 기사님이 오셔서 우유 박스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디다 둬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운터 옆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두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박스를 내려놓고 칠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새네요. 밑에 돌 하나 얹어둬야겠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뒤뜰로 가서 평평하고 매끄러운 검은 돌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해진 돌이 칠판 다리 위에 딱 맞게 놓였습니다. 예전 이씨 집안에선 대문 앞물건이 쓰러지면 누군가가 저를 불러 세우라고 했겠지만 이제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세우고 돌을 얹어 고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손을 씻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장님, 뜨거운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컵을 집어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엔드.